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특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가 샵 4라고 쓰여 있는데요. 다섯 번째예요. 0부터 시작해서 4까지 지금 최종입니다. 유비무환, 제목은 유비무환으로 달아봤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가 라는 요 책. 네, 요 책을 다시 제가 한 5년 만에 3, 4년, 5년, 한 5, 6년 전에 읽었고, 한 3, 4년 전에도 읽었고, 2, 3년 전에도 읽었고, 네, 이 책을 다시 펴들게 만든 이유는 바로 금리 부분 때문이었어요. 제가 0, 1, 2, 3에서는 주로 1장의 내용을 다뤘고, 2장의 내용,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20년 전에 일본과 우리의 모습, 요거 비교해놓은 부분과, 그리고 3장, 주로 요 기업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은 지나가고요. 4장도 기업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서 지나가고 5장 경제 위기를 맞이하는 개인의 자세 이 부분 중에서 위기의 순간 가장 무서운 건 채무 그 다음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균형을 맞춰라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차트 다시 가지고 왔는데요. 23년까지 미국이 금리를 3.5%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금리가 얼마나 될까? 한 4, 5%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다.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죠? 1.5%? 기준금리 1.5%? 대출금리는 얼마인가요? 대출금리 지금 일반 시중은행 보니까 한 4% 초반, 4% 초반. 이 예대 마진이 한 2.5%? 그거보다 조금 더 벌어진 것도 같아요. 보니까 2.5%라고 잡아봤을 때 우리가 가장 높은 금리를 경험하게 될 것은 이 하단 기준이에요. 하단 기준. 하단 기준으로 6.5%에서 7.5% 정도 될 거다. 왜? 과거에 요 파란색 선을 보시면 일본이에요. 일본이 아주 단기간에 89년 5월부터 1년 3개월간 5번 연속 금리를 인상해서 2.5%에서 6%까지 급격하게 금리를 올려버렸다. 그때와 마치 닮아있는 듯한 그런 기억이 나요. 미국이 거의 제로금리 수준에서 3.5% 수준까지 올린다고 하죠. 우리나라 지금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될까? 코로나 이전에 1.5%를 기준으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가장 최저점인 0.5%를 기준으로 잡을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금리가 4% 혹은 5% 이렇게 예상해 본 내용이었어요. 요 금리 차트를 보는 순간 다시 옛날 기억이 스물스물 나면서 저 책을 다시 한번 뒤적여 보게 되었네요. 일본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의 변화 추이 책에 나와 있는 부분 캡처했습니다. 89년 5월부터 금리를 올렸다고 했어요. 여기 나왔어요. 89년 5월부터 금리를 올렸어요. 89년 따라 올라가 볼게요. 89년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하는 시점에 금리가 주가는 최정점이었고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나고 1990년이 되었을 때 이때도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중이었죠. 네,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중에 집값은 꼭지를 찍고 한없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네. 이 기간이 내가 집을 언제 사야 될까 물었을 때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요 구간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요런 의견. 과거에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살짝 지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집가, 우리 그냥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의 주택 가격 이미 꼭지를 찍고 내려왔어요. 근데 다시 온갖 정책들이 나오면서 살짝 스물스물 이렇게 심리가 스물스물 움직이지만 그렇게 다시 올라봐야 얼마나 더 오를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꼭지의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럼 일본 잘 나갈 때 웬만한 기업들, 세계적인 기업들, 세계 10대 기업 안에 일본 은행 관련된 주식만 한 5개 정도 포진될 정도로 엄청난 그 성장과 엄청난 돈이 몰려들었을 당시에 이런 파나소닉이나 소니나 이런 기업들 세계 시장 점유율 50% 넘어가는 게 허다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가? LG 에너지 솔루션, SK, 삼성 이런 것들이 이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얼마나 될까 찾아보면은 15%, 6%, 3% 다 더하면 한 25% 정도? 네, 50%까지 근접 못하죠. 한창 점유율이 최근 들어서 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이 중국의 점유율, 이 CATL, 제가 어떻게 읽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니면 요 비아디라든지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5년, 6년 전의 자료를 혹시라도 찾아보시게 된다면 이 파나소닉이 이 시장 점유율 1등이었어요. 이것들이 순위가 중국에 밀려서 내려온단 말이죠. 전기차 물론 지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 맞지만 중국의 성장세 굉장히 무섭습니다. 반도체. 그럼 반도체는 우리가 얼마나 점유하고 있을까요? 시스템 반도체를 찾아보니까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18%? 야, 저도 이거 찾아보고 이거밖에 안 돼. 근데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가면서 점유율이 1%에서 2% 정도 줄어들었어요. 한국 점유율 1% 줄어들었고 삼성은 18%에서 16% 줄어들었어요. 이 타이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TSMC. 우리나라가 다인 줄 알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여기 뭔가요? SMIC? 예. 또 중국이 혹시라도 또 이 비중을 더 키워 나온다면 야 이거 반도체 메모리도 우리 어느 산업 부문에서도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는 건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 아무튼 디스플레이 시장도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내줬다. 야, 디스플레이 2018년도 42%까지 거의 뭐 세계 시장의 절반을 잡아먹다시피 했던 것이 지금은 한 3분의 1 정도를 잡아먹고 있다 할 정도로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스마트폰은 얼마나 잘 나가고 있을까? 스마트폰 점유율 삼성전자 최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오는 가운데 GOS 사태 뭐 강제로 이렇게 뭐 시스템 사양을 뭐 떨어뜨린다고 했나요? 뭐 그런 부분 이슈를 등으로 인해서 막 엄청 싸게 막 파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나 봐요. 아무튼 점유율이 올라갔지만 2021년 상황 보면 한 20% 정도. 야, 저는 한창 장 나갈 때 이거 시장 거의 뭐 애플하고 거의 전 세계 시장을 양분하다시피 하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비중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네요. 요거 또 동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보시다 보면은 요렇게 요런 사이트 그냥 통계 이렇게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점유율 얼마나 됐을까? 좀 많았을 때 보니까 삼성전자가 32%까지 차지하고 있었다. 언제? 2019년에서 2020년 요 무렵이었네요. 근데 2019년 2018년인가? 그 무렵에 19년, 18년, 19년 오락가락 하는데 제가 영상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다가 이렇게 캡처한 부분이라서 아무튼 30% 이상까지 차지했던 것이 점유율이 점점 좀 떨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면 우리는 일본과 성장 경로가 비슷하다. 과거에 한국 여기 한국 빨간색 선을 따라가 보시면은 과거 고도 성장기 때 뭐 8%에서 10% 성장을 하던 시기가 있다가 요게 계단식으로 내려가죠. 계단식으로 8%, 6%, 6%에서 4%, 지금 4%에서 2%, 또 요 뭐 인플레이션 시기나 요런 또 시기들이 지나고 나면 일본처럼 2% 이하, 2% 이하의 성장률을 나타낼 수도 있을 거다. 그럼 고도 성장기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성장률 보면은 2012년부터 요거는 위키피디아인가요? 네, 거기에서 검색했는 것 같은데 이 3%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더라. 2%의 성장률. 코로나 한창일 때는 역성장도 한 적이 있었고 21년 다시 요거 두 개 똔똔이 하면은 아마 2% 이렇게 나눠봐도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22년 3% 성장 예상하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는 것 그대로 일본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가장 최근에 소비자 물가지수 많이 가파르게 오른다고 해서 요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일본 한창 많이 오르다가 언젠가요? 요때 금리 한창 인상시키고 굉장히 많이 또 소비자 물가 지수도 굉장히 같이 올라가는 시기 있었어요. 금리 아까 1989년 5월부터 금리를 인상한다고 했죠. 아이고 요거 보니까 한국 최근에 소비자 물가지수 지금 4% 이런 식의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높게 증가하고 있던데요. 1989년 5월 달부터 대충 제가 정확한 이 몇 월 달부터 금리 인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89년부터 찾아보면 요 파란색 선을 보시면 일본이에요.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것처럼 가파르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한 3년 4년에 요 기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하고 나서 또다시 한 번의 상승이 있긴 했지만 이 정체된 흐름이 한 20년씩 이상 간다는 거죠. 오히려
요거 90, 뭐 한 4년, 5년 요 무렵보다 더 떨어지는 시기도 나타나는데, 요렇게 정체되는 시기가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도 이 현상을 겪게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부터 뭐 2, 3년, 3, 4년 동안 또 요 소비자 물가지수,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뭐 환율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오르는 시기를 거칠 수는 있겠지만, 또다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나라도 일본을 정말 닮아가지 않을까? 안 닮아간다, 안 닮아가는데, 뭐 산업 구조나 모든 것들이 일본이 일본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을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 뺏어갔듯이 우리나라가 점유하고 있던 부분을 또 중국이 상당 부분 뺏어가는 부분이 있죠. 물론 우리가 IMF를 극복하고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국의 고도 성장의 영향으로 우리가 상당한 수혜를 봤었는데, 지금 뭐 아세안 국가들,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국가들,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런 곳들에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가지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네, 또 이렇게 풍천등화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시기. 요렇게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다가, 까만색 선으로 나타내 볼게요. 지우고, 우리나라도 요 시기 동안 몇 년간의 상승을 거치다가 또 일본처럼 요렇게 가는 시기가 또 찾아오지 않을까, 요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에서 인플레이션이라고 쳐보면 지금은 가장 이슈가 인플레이션. 근데 요 시기가 또 좀 지나고 나면 또 뭐 디플레이션, 과거에 일본처럼 그런 시기가 나타나지도 않을까. 지금 당장의 가장 큰 이슈는 인플레이션. 여기에서 누군가요? 이 사람 누군가요? 누군가요? 파월 이름 뭐죠? 네. 파월인가요? 네. 인플레이션 자이언트 스텝 발라. 우리나라도 오늘 신임하는 총재가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채권 시장이 채권 수익률이 막 들썩들썩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이언트 스텝 0.75% 금리 인상 한 방에 할 거냐? 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냥 또 다른 뉴스를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소비 둔화로 끝맺을 것. 소비 둔화. 자, 그러면 평균 소비 성향이 계속해서 감소해 나가고 있다. 예, 평균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가구 소득에서 세금 등 비소비 지출을 빼고 나머지 돈 중에서 돈을 써야 되는데,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니까 일본처럼 돈을 쟁여두려고 하는 그런 게 나타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평균 소비 성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코로나 좀 일부 규제가 해제되면서 어버이날 그때 대단했잖아요. 어딘가요? 에버랜드? 중국 아니야? 이렇게 느낄 정도로 사람 정말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대가리 튀어나온 것처럼 사람 머리가 이렇게 막 빼곡히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이제 정말 사람들 돈 막 쓸어 다니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외식 한번 해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딴 사람들 이야기해요. 소고기 사 먹으러 갔는데, 과거에 한 4인 가족 가가지고 한 15만원 먹으면 정말 잘 먹고 나온 이런 느낌이었는데, 똑같이 먹었는데 가격이 거의 30만원 하더래요. 그러면 지갑을 더 닫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각종 곡물 가격 인상, 인도가 밀수출을 금지한다든지 러시아가 금지한다든지 이 곡물 가격 상승도 무섭잖아요. 그리고 식용유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쟁여놔요. 저희 집도 좀 쟁여놨는데 점점 쟁여놓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유통기한도 있는 것들이 있고 하면은, 집에서 일단 계속 먹어야지. 그럼 바깥에서 소비를 좀 덜 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위기의 순간 가장 무서운 건 채무였다. 지금의 인플레이션 시기가 2, 3년 내로 지나고 나면, 요거 제 생각이에요. 그냥 아까 일본 차트도 보셨죠? 소비자 물가지수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사람들이 안 쓰게 되면은 다시 물건 가격이 내려간다든지 이런 조정은 또 계속 경제 다른 것들 보면은 그런 순환하는 것들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임금과 물가 상승세가 정체될 것이다. 임금과 물가 상승세. 일본 임금, 대졸 초임 임금. 어제 중소기업 관련된 유튜브 자료를 하나 봤는데, 한 3년차, 중소기업 3년차라고 하는데, 월급 받고 나니까 실수령액이 170몇만 원? 일본 가서 했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임금이 낮더라고요. 그게 30년, 거의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임금이 굉장히
정체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었어요. 개인은 고성장, 우리 이 고성장 시기를 계속 거쳐왔잖아요. 고임금, 임금도 계속 올라갔어요. 최저시급도 올라가고, 고물가,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 이 패러다임을 전제로 한 행동을 고수한다면 화를 자초할 수 있다. 그 다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어떻게든 차입을 해 실물 자산 등의 인플레이션 시기예요.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어떻게든 차입을 해 실물 자산 등에 투자해두면 부채의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들고 실물 자산의 가치를 상승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계속 거쳐왔던 과정이죠. 저물가 시대에는 과도한 부채를 갖게 되면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부채의 실질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맞다.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 요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책에 나온 부분 제가 따로 타이핑한 부분이에요. 일본은 버블 붕괴와 장기 불안 과정에서 가계 채무가 다소 늘어나긴 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아니었어요. 대체적으로 가계 채무 부담은 감소했다고 하고요. 대부분이 80년대 후반에 부동산 버블 경제기에 대부분이 기업이 부동산 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현상. 요번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 이게 일본은 우리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업과 달리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 1990년대 일본 기업이 겪은 극심한 부채 상환 부담. 기업,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도 많고 기업 부채도 많은 것 같긴 한데 뭐 다른 외국에서나 이렇게 시작할 때 가계 부채 요 부분을 항상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일본의 가계들은 부채 문제를 잘 극복했지만 과다 채무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요 부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과다 채무자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뭐 부채가 많이 없으신 분이라면 상관은 없겠지만 차입금이 많은 사람들은 또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미리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보다 보니까 1번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제 파친코 제가 4편을 봤나? 파친코 3편에서 4편까지 어제 걸쳐서 봤는 것 같은데요. 책으로 보고 다시 보는데, 아무튼 거기, 선자야. 이 선자, 윤여정 역 선자가 할머니가 되어 있고, 일본에 있는데, 일본 버블 경제, 그때 89년 일본 이런 모습, 현대, 이 할머니의 손자, 누군가요? 솔로몬인가요? 솔로몬이 등장하고 어떤 할머니한테 여기 어떤 할머니한테 다 쓰러져가는 꼬물 다라지 집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집을 팔라 그러는데 이 개발회사 측에서는 요 땅을 사들여야지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 아무튼 이 집 하나가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딱 팔리는 순간 이 안 팔려고 끝까지 버텼거든요. 근데 요 선자와 솔로몬의 협공으로 어쨌든 이 집을 팔게 되면서 그 할머니는 안 팔려고 하다가 이거 팔게 돼요, 결국에는. 근데 그 순간, 파라는 사람 정말 대박 났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팔았네. 이런 느낌을 잠깐 가지기도 했었어요. 아무튼, 뭐, 경제적인 부분, 부동산 부분과 관련해서도 파친코 보시면 더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균형을 맞춰라. 부동산 불패시나, 우리 지금도 불패시나 끊임없이 주창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인들은 자산 포트폴리오 영향을 받아서 좀 조정이 이뤄져요. 은퇴 이전에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이려는 필요성이 필요하다. 노후빈곤 이야기 자주 나오죠. 노후빈곤 이야기 자주 나오고 있어요. 일본의 사례 등도 감안해서 보면 앞으로 저성장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 가계자산에서 실물자산보다 금융자산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다. 네, 아무튼 고령화 뭐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100세까지 살지, 120세까지 살지. 부동산 투자는 차별화와 기획관리 능력이 중요하다. 요 책 끝자락에 부동산 투자 관련된 이야기 또 잠깐 나와요. 뭐 어떤 식으로 투자하라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아무튼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부동산 가격 침체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물론 그래서 너무 많은 차입금이 있었던 사람은 다 망해 나가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전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집 우리 팔면은 양도세 비과세로 팔면 사람들 뭐 1억 2억, 난 1년에 죽어도 돈 벌어가지고 1년에 1,000만 원 저축하기도 힘들어.
부동산 아니면 돈 벌 기회가 없어. 전매를 통해서 상당한 수익 창출을 이루고 있었지만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로 부동산 전매를 통해서 수익 창출은 생각 잘 못하고 거의 뭐 감가상각 개념, 감가상각 개념이 오히려 더 자리 잡게 되었죠. 건물이 낡으면 그 가치는 떨어진다. 아무튼 수익성 부동산 투자도 일본은 좀 여기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 잘 안 된대요. 왜? 사람들이 고령화 되면은 야, 집 나이 한 70, 80대 나이가 한 80대였어요. 집 낡았어요. 요거 부수고 새로 몇 층 더 올리면 돼요. 사람들이 재개발하려고 해도 동의를 안 해요. 재건축하려고 해도 동의를 안 한대요. 왜? 야, 내가 살아보니 얼마나 더 살게라고. 이거 집 부수고 딴 데 이사 갔다가 다시 지어가고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 아니 안 한다 그냥 살란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간대요. 우리도 지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떤 변화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임대 수요의 확대도 크게 기대할 수 없었다. 우리도 이거 겪고 있어요. 인구 감소, 특히 광역시 지역, 우리 대구 지역, 이 젊은이들 너무 많이 빠져나가죠. 네,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건물의 수명이 짧고 오래된 건물을 기피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오래된 건물도 우린 지금 오래된 건물 막 선호해서 막 들어가죠. 네, 재개발, 재건축 노리고 막 몬테크도 하고 막 들어가죠. 근데 어느 순간 좀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도쿄 등 그럼 어떤 지역이 호조를 보였냐? 도쿄 등 도심 지역, 가끔 이렇게 일본 집값 오르는 거, 막 어떤 뭐 도쿄 외곽의 어떤 다 쓰러져 가는 주택을 보여주고, 뭐, 이 지역이, 장기적으로 침체해서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들은 어디든지 또 상승 자료를 잘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쿄 도심 지역, 봐봐라. 얼마나 많이 상승했냐. 긴자 이런 데 가봤냐? 야, 그 고층 빌딩 숲 있는데, 얼마나 상권도 많고, 외국인들 얼마나 많이, 관광객들 얼마나 많이 오냐. 야, 일본에 한번 갔었는데, 이 관광객들이 이게 많이 관광 잘하게 하려고, 이 건물 빌딩 사이에 커다란 도로가 있었어요. 갑자기 점심시간쯤 되었나? 갑자기 경찰들이 막 호루라기 불고 삐삐삐삐삐삐 하더니만, 도로가 다 통제되어 버려요. 사람들이 도로가로 다 나가고 막 걸어 다니고 이렇더라고요. 아무튼 관광, 뭐 이쪽 관련해서, 뭐 이런 부분들. 네. 아니면, 고궁이 많고, 이 관광지겠네요. 외국인 관광객. 일본이, 외국인 관광객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뭐 노력하고 있다. 관광객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 뭐 이런 뉴스들 접했는데 아무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 이런 거 상승세가 있었다는 거 있었거든요. 밑에 또 있었네요. 상업지역인 긴자. 관광객과 연관된 곳. 관광객과 연관된 곳 혹은 고급 주택지. 그 다음 중고 맨션의 매입 가격과 금리를 비교해서 수익성을 계산 투자 이점이나 기회를 노리는 식의 단순한 투자 전략은 대부분 실패했다. 단순한 투자 전략은 대부분 실패했다. 요거 집 저거 좀 싼 거 같은데 한 개 사가지고 금리는 얼마고 요거 세금은 얼마고 요거 저거 따지고 몇 가지 그 이전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투자하는 전략은 대부분 실패를 했다는 것. 그 다음 부동산 개발업자의 홍보만을 믿고 유동인구가 적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외곽지 이런 부분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뭐 주상복합의 아래쪽에 있는 뭐 구분 상가들 굉장히 비싸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뭐 평당 한 1억 정도 할래나? 근데 그거 보면은 유동인구도 생각보다 안 많은 것 같고 이런데 아무튼 너무 비싼 거. 평당 뭐 5천만 원, 1억 구분 상가 이런 거 우습다고 여길 정도. 네, 그 정도로 하던데 개발업자 말 이거 수익률이 어떻고 이런 거 너무 믿고 투자하다가 실패하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 자, 주요국 가계자산 구성을 비교했는 표. 요거 한 5년 전에 나온 표라서요. 지금 비금융자산 비중이 아마 80% 넘어갔다고 최근에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아무튼 일본과 비교해 본다면 일본은 비금융자산, 부동산 같은 거 빼고 나머지 금융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 일본이 좀 더 안정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지면서 이렇습니다. 또 여타의 다른 선진국들 이렇게 보시면은 한 절반 정도 되네. 호주도 좀 높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너무 부동산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쓸 돈이 없다. 나이 먹으면 이 돈을 좀 쓰고 어느 정도 쓰고는 살아야 되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가진 거는 금융자산뿐. 비금융자산뿐. 금융자산 조금 가지고 있었는 거 자녀 결혼한다고 뭐 취업한다고 스펙 쌓는다고 돈 조금씩 이렇게 밀어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노후 빈곤에 직면할 수 있다. 요 부분 관련하면서 요 표를 보시면 일본 가계자산 지금 한 2014년 5년까지 나와 있는데요.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점점 축소해 나가더라. 비금융자산의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 가더라. 요 표를 보면서 느꼈던 것 먼저 밑에 거부터 한번 볼게요. 부채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는 지금 부채가 끊임없이 늘어나면서 이 늘어난 부채로 집값을 떠받쳤잖아요. 근데 일본은 부채도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한번 시급했거든요. 부채도 많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 정체되더라.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을 겪지 않을까? 끊임없이 빚을 낼 수 있을까? 끊임없이 빚을 낼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은 들어요. 자, 그 다음 윗부분 다시 한번 가서요.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회색 부분,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더라. 점점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근데 당장 써야 되는 게 금융자산의 확보. 금융자산 일본 사람들, 야, 그 월급도 얼마 안 되고, 우리나라 대졸처 임하고 이런 것들 비교해 봤을 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야, 근데 그 사람들, 막 50대, 60대 이렇게 평균적으로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빵빵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우리는, 야, 이게 예금액도 너무 적고 해서 다음 달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 월급이 안 들어온다면, 당장 회사에서 나가라 그래서 월급이 한두 달 안 들어온다면, 당장 살아가는 게 굉장히 많이 위축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을 대비해 본다면, 다시 한번 오늘 제목 유비무환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또 아시안 여러 국가들을 통해서 더 성장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위기들이 안 오고 좀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나라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일본처럼만 돼도 괜찮은 거 아닐까? 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가 언젠가요? 한 100년 전쯤에, 한 7, 80년 전쯤에, 세계 부위, 막 이런 거 이야기하면, 부자 나라, 순서 이야기할 때, 네 번째, 다섯 번째, 한 10번째 손가락 안에 들었다고 이야기할 정도 그런 나라. 아무튼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가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나 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요거 한 번이라도 그냥 참고로 봐주시고, 유비무환, 네. 자산도 많이 늘려나가는 계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산도 늘려나가면서 위험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